반갑습니다. 퇴근 후 돈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중국입니다. 다들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중국 얘기 정말 많이 나와서 저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제 생각과 이제 그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중국을 사실 이제 끌고 있는 이제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거니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힌트를 얻으실 거면 이제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표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네요. 중국을 상징하는 용이 달팽이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기대의 땅을 상징했던 중국이 이제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기는 한데 흔히 반골이란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골. 이제 반대로 하면 좋다 이런 거잖아요. 짐 크레이머나 이렇게 유튜버들 중에서도 반골 이렇게 조롱 아닌 조롱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반골계에서 가장 전통적인 반골이 경제 표지의 이제 반골입니다.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났나라는 표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논문이 있을 정도예요, 논문이. 근데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이제 저성장 이야기 잘 모르는 거 아니고 이제 표지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뭔가 중국도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재정 정책을 쓴다든가 각종 부양책을 써가지고 증시가 됐던 경제를 이제 끌어올리게 돼서 의외로 지금까지 하락했던 중국 증시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이틀 동안은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거래처를 줄이고 금리를 인하하고 했더니 주말 중에 나왔던 뉴스의 이제 효과가 이제 월요일 날에 게시가 됐는데, 이제 시가가 이제 5% 상승으로 했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 1% 상승으로 끝났는데, 물론 상승이긴 합니다만 이건 음봉이죠. 오늘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제 이제 거대 음봉이 좀 나오고 하면서 아직 중국에 대한 시장의 그런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구나 이런 건 느끼긴 했는데, 물론 증시라는 거는 이제 워낙에 좀 왔다 갔다가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은 좀 경제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중국이 현재 가장 위험해진 문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 문제겠죠. 보통 이제 부동산이 잘 되고 하면 부채를 부채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이제 더 속도를 내주는 레버리지라고 할 텐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부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부동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실 건데,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면 이제 최근에 2010년이나 20년, 21년, 22년 이제 중국의 주요 30개 도시들의 아파트 거래 면적을 이제 쭉 나열을 해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 3년 정도는 이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좀 비슷하게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이 오랜데 여기 한눈에 봐도 뭔가 좀 부족하다. 보통 이게 평균점이 한 여기 있는 것 같은데 훨씬 낮죠. 여기 표시도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3% 정도가 아니라 30%면 또 면적이니까 또 만만치 않은 것이죠. 만만치 않은 것이고, 특히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팔아서 그걸로 나온 돈으로 이제 뭔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이 잘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게 저렴한 인건비, 사람을 갈아 넣어서 수출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싼 맛에 이제 팔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이제 내수에서는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이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수출도 멕시코한테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과 총액 금액에서 다 역전을 당한 상태고, 수출도 잘 안 되는데 내수인
부동산도 잘 안 되면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구조적인 위험에 빠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천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중국이 이대로 망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오늘 영상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보통 이제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보통 이제 정부는 뭘 합니까? 뭐 금리 인하하고 재정 정책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이런 부양 정책을 쓰게 되죠. 중국도 그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이제 4조 위안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 경제도 살리고 뭐 거의 세계 경제를 약간 좀 받쳐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옆에 있었던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잡기도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도 이번에 뭔가 잘 안 됐으니까 금리 인하고 재정 정책 써가지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또 넘겨가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거예요. 부양책 쓴다고 누가 뭐 죽인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든 하긴 하겠죠. 실제로 금리를 찔끔찔끔이긴 하지만 낮추고도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할 뿐이지 뭐 그냥 선거가 없는 독재 국가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생각보다 다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진핑의 이제 2기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중국의 모습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중국은 좀 바뀌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시진핑 전과 후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하고 후진타오 때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선거는 없지만 시장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뭐 그런 나라야. 뭐 별 차이 없어. 뭐 그리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거대한 인구를 가진 꿈의 시장이었던 건 이제 덩샤오핑에서 이제 후진타오 정도까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금융위기가 후진타오 때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방 국가다운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보다 더 과감한 이제 재정 국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이제 회복을 넘어서 그냥 아예 그냥 반등을 해버렸게 만들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할 때는 좋은데 이게 뭔가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만들잖아. 그게 뭐 공장이 됐던 뭐 인프라가 됐던 간에. 그러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놀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면 즉시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게 돼요. 공급 과잉으로 넘어가게 되고 뭐 2011년, 12년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의 이제 과잉된 부채, 그리고 공급 과잉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이고 그리고 미국이 공화당한테 2번 연속 중간 선거를 진 오바마가 사실상 재정 정책을 포기하는 뭐 그런 예산 제한법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미국도 재정 정책을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요처는 급격하게 쿨링 다운을 하는데 중국은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급 과잉 상태에서 공급이 과잉되면 제대로 제가 받고 팔 수 없고 그러면 성장이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이거 이자도 못 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시진핑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집권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시진핑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진핑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진핑 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세 번째 연임, 그러니까 원래 이제 2번 하고 5년 하고 다음 5년을 시작할 때 이제 다음 후발주자를 정해놓고 가는 그 관행을 깼고 그래서 이거 지가 다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 뭐 관련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대세가 뭐였냐면 그래도 자기가 연임은 하지만
3번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상하이바나 공산당이나 이렇게 권력의 안배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하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뉴스도로 물론 또 뭐 이거 다 시진핑이 이제 연임을 했으니까 뉴스가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러기엔 너무 조용합니다. 그러긴 너무 조용하고 오히려 보란 듯이 이 문제의 사진을 후진타오가 말 그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퇴장당하죠. 퇴장당하죠. 굳이 이 할아버지가 뭘 하겠다고 퇴장을 시킬까? 시진핑은 만약에 권력 암투가 있고 뭔가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정치적으로도 뭐 크게 뭐 위협이 안 될 만한 이런 원로를 굳이 특히 동양적 사상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이렇게 굳이 보란 듯이 했을까? 굳이 보란 듯이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권력 이런 것보다는 시진핑은 이제 권력만 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시대, 자기가 생각하는 중국의 방향을 가기로 마음을 확고히 먹었고, 근데 그 방향에 반대되는 게 후진타오의 방향.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서방의 방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서방의 그 미제국주의의 쩔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겠다라고 해서 그 가장 중국이 미국 다 왔고 가장 자유로웠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후진타오를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저의 그냥 억측은 아니고요. 중국은 이제 역사 결의라는 걸 합니다. 뭐 오늘 뭐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뭐 굉장히 우리 국가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왜 이제는 이제 뭐 손에 손 잡고 뭐 이런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화 시대에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이제 새로이 이제 신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어느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 중국은 특히나 이념에 의해서 당이 국가보다 먼저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보다도 더 그 이념이 중요한 것이고 이념은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역사를 이제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선언 같은 걸 하는데 뭐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 40년 전에 이제 덩샤오핑이 했고 그게 이제 마오쩌둥의 시대였다가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우리 이러지 말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흑묘, 백묘 뭐 이런 거 뭐 그냥 도광량에 우리가 흔히 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념 경쟁보다는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미국을 이제 그 배격하기보다는 미국을 인정하고 오히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것도 가는 거다. 그게 도광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시장을 이제 받아들인 건 이제 흑료, 약물 요린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역사 결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시진핑이 40년 만에 새로운 역사 결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도광량이 이런 거 뭐 사실 그 결의를 바꾸기 전부터 시진핑은 이제 굉장히 덩샤오핑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리고 호진타오도 하지 않았을 장점도 하지 않았을 일들을 많이 했죠. 많이 했기 때문에 예상은 됐습니다만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바꾸는 거 보면 이제 뭔가 그냥 마음 먹은 것 같잖아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이거를 전 세계와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후의 중국은 굉장히 다르다. 이제는 사실은 이제 덩샤오핑 시대에서 다시 마오쩌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정치적인 이유로 마오쩌둥을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마오쩌둥처럼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오쩌둥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역사 결의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뉴스를 보면 이제 뭐 바이든이 그 핵심 칩에 대해서 뭐 수출을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규제하고 제한하고 하는 것들만 뉴스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건데 뭐 물론 그건 미국이 힘이 더 세니까 때리는 거예요. 중국도 결코
결코 그냥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올해 2월달에, 그러니까 23년 2월달에 중국 외무성이 이제 영문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올린 게 있어요. 제목부터 보면 이제 미국의 패권과 그 위험입니다. 뭐 굉장히 기니까 이제 서문만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은 두 차례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쳐가지고 최강국이 된 이후 뭐 이거 짱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패권을 추구하고 유지하고 남용하면서 전복과 침투를 앞당기고 한마디로 이제 군사력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여 국제사회에 해를 끼쳤다. 물론 뭐 갑자기 뭐 하고 싶은 말이 막 쏟아지지만 뭐 중국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정치를 방자해. 그러니까 이건 병명이고 색깔 혁명을 벌인다. 네, 한마디로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이제 공산주의 계열을 이제 엎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역 분쟁을 부추기고 심지어 직접 전쟁을 벌여가지고 뭐 패권적 각본을 개발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미국이 좀 많은 개입을 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중국이 그런 얘기하니까 되게 어이없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냉정된 사고를 고수하면서 미국은 뭐 진영화 정치를 강화하고 한마디로 이제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동맹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자기한테 관세 때리는 거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강요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중국이죠. 물론 뭐 가끔 우리나라 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규칙의 선택적인 접근, 한마디로 이제 내로남불을 해가지고 뭐 그냥 지 마음대로 했다. 뭐 그래서 그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규범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한 미국 중심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게요. 물론 뭐 근데 한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아예 지칭해서 위험이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국가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이게 신랄한 비판하는 거 그리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다시 한 번 사이도 아닌데 지금 전쟁 중도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중국도 사실 굉장히 호전적인 상인 거고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2008년에 나토 회의에 어떻게 보면 나토가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때는 이제 다들 나사가 풀려가지고 다 이제 요즘 세상에 전쟁이 어딨어. 그리고 2008년에 이제 푸틴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나토가 원래 러시아의 전신 소련을 이제 막자고 만든 데인데 거기 안보 회의에 그 러시아의 짱인 푸틴을 데리고 와서 연설을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당연히 이제 자유와 평화가 이제 그냥 되는 게 얼마나 상식적이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했는데 그때 푸틴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 워딩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그냥 미국이 한 나라의 패권주의를 반대한다.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의 가치, 그러니까 뭐 미국의 가치라면 이제 자유 상권 분립의 민주 그리고 이제 뭐 자유 진영이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제가 이걸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 됐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정치 시스템은 이제 상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인류의 보편적인 뭐 이렇게 권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미국계 그냥 쫙 깔리는 걸 이제 보편주의라고 하는데 요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미국계 맞는 거냐? 우리의 방식도 맞다. 우리의 방식이 뭡니까? 러시아는 뭐 독재고 뭐 중국도 독재.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근데 권위주의란 말을 자기 입으로 쓰긴 그러니까 이제 뭐 다극주의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미국만 있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거지. 뭐 그걸 조금 굉장히 호전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찔끔찔끔 전쟁을 일으키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2022년에 결국 그 사단을 일으켜 버린 게 푸틴이었거든요. 그러면 푸틴도 2008년에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토 회의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날 막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꿀 것이다. 그게 전쟁이 되든. 근데 올해 2월에 중국은 2008년 푸틴을 연상케 하는 이런 그 외교 문서를 친절하게 영어로 영문판을 영문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국도 비슷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내로남불하지 마라 뭐 이런 걸 했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도 절대 그냥 돌아설 생각은 없구나. 근데 보고서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5개의 영역을 나눠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나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했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를 이제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악당이고 너희들은 뭐 수호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정치 패권이고 이제 그 이어지는 건 이제 군사 패권이죠. 그래서 미국이 군사력이 짱이다 보니까 뭐 여차하면은 언제는 뭐 자유 이런 거 하다가 또 여차하면 또 독재자를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사실 미국이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전두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미국이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되기도 했고 물론 뭐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미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미국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제 어느 대학교하고 같이 연구했던 그 논문을 인용해요. 그 논문에 보면은 미국은 1776년 뭐 거의 이제 그 독립선언 이후로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400개의 이제 400번의 군사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뭐 초반에는 이제 가까운 데였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지구 전지역으로 하면서 이제 최소 한 거의 400번 정도의 개입이 있었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파나마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400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뭐라고 할까봐 전직 대통령의 논문을 좀 인용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패권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달러 패권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미국은 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눈물 없이 만든 모든 물건들을 취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거 수출해서 달러를 얻기 위해서 피눈물,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었는데 미국 애들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우리의 눈물 젖은 빵을 다 사갔다. 엄청난 특권과 그 무한대에 가까운 적자를 해도 문제가 없더라. 왜? 달러로 적자기 때문에 달러를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적자를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전 세계의 공장과 자원들을 착취하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기술 패권이고 그 기술 패권이 최근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뭐 반도체를 제재한다거나 AI 제재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래 두드려 패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문화 패권. 이게 뭐 미국의 헐리우드나 뭐 미국의 모든 뭐 문화들은 미국이 좋다는 걸 깔고 있다. 그렇죠. 근데 중국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더 하던데. 근데 중국은 좀 유치해서 안 될 뿐이고. 뭐 어찌됐든 간에, 거짓된, 서사를 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중국 외무성이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결론 놀랍게도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성과 전략 선회를 요구합니다. 뭐 하나만 한 소리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권력 정치를 이제 반대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에 거부한다. 요거 읽다가 좀 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냥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다른 나라 내정 간섭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진지한 방송을 해야 된다. 미국도 방송을 좀 해야겠지만 중국도 좀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또 이어지면 이제 미국은 자신들의 한 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패권주의와 지배 왕따 관행을 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자기 때리지 마. 인 거죠. 자기는 다 하면서. 근데 어쨌든 중국도 꽤 나름대로 열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중국은 정말 진짜 중화사성이거든요.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막 커갈 때 중국도 이제 청나라가 이제 작은 나라는 아니었고 막판에 좀 골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청나라에서도 이제 좀 트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일본 저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사고가 아니라 일본한테 먹일 수 있겠다. 이거 뭔가 문제 생각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중국의 이제 꼴통 엘리트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중국이 이제 다른 국가하고 건전한 외교 관계를 가지는 거의 디폴트가 뭐냐면 그 나라가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오랑캐고 자기가 이제 세계 중심이니까 오랑캐하고 놀려면 오랑캐가 기본적으로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청나라에 어느 미친놈이 조공까지 바쳐가면서 아우 국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러려고 했던 나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일본으로 넘어갔던 나라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둘 다 박살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중화서 이 배운 인간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안 통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이제 졸라 빡친 것 같은데 좀 중국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하다. 특이하고 뭐 미국도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뭐 중국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자 그러면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이제 흉내내거나 뭐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미국하고 이제 그냥 이 정도면 선전포고다. 푸틴이 그랬듯이 이 정도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생기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그럼 중국은 누가 봐도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한테 열센 건 분명해요. 자기들도 그건 알 거예요. 아니까 열받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자기가 강하면 그냥 중국 스타일이면 가서 때리지 뭐 이런 굳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열세인데 중국도 많이 컸지만 미국은 그때 가만히 있었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오쩌둥이 중요한 겁니다. 마오쩌둥이 어떻게 중국의 중국 공산당을 설립을 세웠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잘 알고 계시는 대장정입니다. 뭐 대장정이라고 하면 졸라게 오래 걸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게릴라전입니다. 기본적으로 게릴라전. 왜냐하면 그때 중국 공산당은 장제석의 국민당한테 뭐 모든 게 열세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의 차이랑 똑같아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중국 본토를 마오쩌둥이 하고 장제수는 서울을 쫓아냈잖아. 성공했습니다. 미국과의 대립도 이렇게 해서 이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길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릴라라고 하면 게릴라 이거 스페인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게릴라전에 이제 출발한 스페인인데 이 게릴라전으로 뭔가 크게 성공한 나라는 의외로 중국입니다. 의외로 중국이 지금 중국이 게릴라전으로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 젊을 때 마오쩌둥, 우리 이제 나이 든 마오쩌둥이 머리 없고 요거만 있는 건 있는데, 젊을 때 되게 좀, 마른 얼굴을 보니까 좀 낯설긴 하죠. 이때 마오쩌둥이 1930년 3월이 아니고 1월에 연설하는데, 그 연설의 제목이 이제 작은 부시도 광야를 태워버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해왔냐면 그 연설에 보면 이제 딱 나와 있는 게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자, 적이 공격하면 우리는 후퇴하고 적이 정지하면 우리는 후방을 교란하고 적이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추격한다. 한마디로 일단 적이 오면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저기 뭐지 하고 있으면 이제 뒤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거기다 저기 좀 지치면 그때 공격을 하다가 도저지한테 도망가면 추격한다. 라는 게 이게 딱 게릴라전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전면전 뭐 그냥 독일의 뭐 정광석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일단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농민들 사이에 숨어들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공격하면 우리는 후퇴한다는 게 이제 흩어져 가지고 안 보이게끔 하고 그러다가 이게 지금 뭐 베트남전하고 똑같잖아요. 이 베트공인지 뭐 진짜 농민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뭐 우왕좌왕 하고 있으면 이때
당장 튀어나온 표시가 나니까 이제 후방을 교란시키고, 그 베트남전으로 치면 이제 그 월남을 좀 교란시키는 거죠. 호치민 루트 뭐 이런 걸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러다가 좀 피로해지면 이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적이 이제 후퇴하면 그때 확 밀어가지고 승리를 얻어낸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논지구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오쩌둥이 아예 그냥 이 게릴라전의 이제 전략적 3단계를 정리해놨어요. 뭐 쉽게 말해서 처음엔 전략적 방어, 이게 이제 아예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대치, 이게 이제 숨어서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적 대치가 이제 이게 진짜 게릴라전이고, 마지막에 전략적 공격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힘드니까 뭔가 국제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오쩌둥은 이걸 성공을 한 게, 일본이 뭔가 좀 힘들어지고 있을 때, 일본이 뭔가 49년이면 이제 그 사실 태평양 전쟁이 41년쯤 일어나니까 일본이 굉장히 좀 힘들어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의 전쟁 뭐 그리고 밀리면서 힘들 때, 그때 중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후퇴를 계속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지했다가 이제 뭐, 그리고 그 힘들 때는 국공합작으로 뭐 적이랑 손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방어와 대치를 하다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확 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국민당 이런 애들이 민심을 잃고 좀 힘들어했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서 확 밀어내는, 이걸 해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거를 지금 시진핑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일단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2050년까지 미국하고 맞먹는 그런 초강대국, 지금은 강대국이고 초강대국으로 이제 만드는 게 중국의 꿈인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게릴라전을 펼쳐 나갈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게릴라전을 어떻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일단은 일본하고 싸우고 할 때 힘들 때는 국공합작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싸우는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좋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기름을 싸게 사고 있죠. 싸게 사고 있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방의 규제를 받고 있어가지고 뭔가 수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쟁 이후에 오히려 그 교역량이 여기 적어드렸죠. 8.7% 증가해가지고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교역이라는 대부분 이제 수출하는 건 대부분 가스 아니면 기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인도하고 중국에서 확 높여버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유럽에가 못 판 것보다 거기서 더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일단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땅 안에서 셰일오일도 있고 텍사스 주식일도 있고, 뭐 일단 에너지가 그 하다못해 가솔린까지, 그러니까 원유부터 가솔린, 엔진오일, 여하튼 이런 것까지 21년 기준으로 모든 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미국인데, 중국은 아직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고, 중국은 소비가 아니고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원유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기름이 없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원유의 보급로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지금 뭐 남중국해에다가 떼지라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인데, 뭐 일단 러시아가 가진 건 기름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물론 중국과 소련은 원래 사이가 나쁘긴 했죠. 둘이 같은 계열이지만 원래 같은 계열 안에서끼리 싸웁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뭐 사실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소련과의 이제 국경 분쟁이잖아요. 그게 5개 사단에 10,000명 정도 되는 소련군이 아예 시베리아 아래까지 와가지고 여차하면 쳐들어올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긴장을 타고 결국 이제 미국이 내미는 손을 덥석 잡게 됐던 게 그때 마오쩌둥이 판단이기도 했는데, 뭐 어찌됐든 러시아 놈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름은 기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름을 가져오고 거기서 서로 도모하는 거죠. 여기서 달러 쓰지 말고 위안화를 쓰든 루블을 쓰든 어쨌든 달러만은 쓰지 말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영어 관계가 많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 250국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중국이 교육 1위가 되고 있는 나라가 한 100여 개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왜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원자재가 나는 나라는 뭐 중국이 많이 수출을 하고 뭐 소비를 하는 나라는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건 사실이죠. 미국이 짱이긴 하지만 중국의 생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서 그리고 요즘은 또 브릭스 애들이 좀 뭉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번에 브릭스 회의에서 뭐 브릭스 코인을 만들겠다, 뭐 브릭스 통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 이번에는 뭐 그게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브릭스는 이제 진짜 브릭스의 바스켓 통화를 만들고 싶어하고 중국은 그냥 위안을 쓰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 안에서도 아니 뭐 위안을 쓸 것 같으면 우리 달러 쓰고 말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 이번에는 좀 해결이 좀 안 됐고 그리고 미국이 뭐 IMF나 뭐 세계은행 이런 거 국제기구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금 시장을 이제 주락펴락 하는데 브릭스도 우리끼리 뭐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신개발은행 원래 개발은행이라는 것들이 다 선진국의 초자금으로 돼 있어가지고 걔네들 눈치만 보니까 새로운 개발은행 NDB New Developing Bank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AIIB 오랜만에 얘기했더니 발음이 안 되네. 1대1로 할 때 주로 이제 돈 당당하던 그 은행 위주로 하고 싶어 해서 지금은 뭐 이번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는 안티 달러, 안티 미국 애들이 좀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꼭 반미를 떠나서 너무 달러만 하니까 달러 부채가 달러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고 막 이런 것들만 계속 가중되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를 금리를 작년처럼 올리면 우린 다 뒤진다는 거를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다른 걸 해보자라는 생각은 있었다면 뭐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란 애들은 또 이제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고 이제 빨간 애들은 이제 이미 이제 참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돈을 졸라게 잘 벌고 있는 뭐 이런 멕시코 같은 데서는 그냥 나는 안 한다. 난 뭐 잘 되고 있는데 뭐 굳이 뭐 미국한테 대항하는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냐. 우리 미국에 꼴을 빨면 되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도 어쨌든 브릭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전략적 대치에서 아군들을 좀 모아가는 거죠. 왜 마오쩌둥이 농민의 지지를 얻었었기 때문에 숨을 수 있었고 그 오랜 먼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농민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 친구들이 잘 사는 친구들은 다 미국 친구지만 뭐 그래도 어찌됐든 이 농민들 이런 애들 이제 좀 친해져 가지고 이제 뭔가를 더 무슨 나를 좀 도모해보자 이런 거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문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진핑이 역시 대장정을 해가지고 달러 패권도 조지고 이제 마오쩌둥이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글쎄요, 모르죠. 뭐 한다고 다 됩니까? 일단은 중국이 처음으로 넘어야 될 거는 이제 일단 이 부동산 이거 해결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동산 처박혀 있으면 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요걸 해결하려면 이 부동산을 해결하려면 요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문제지. 이게 중국 내려가는 속도 보세요. 그때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멕시코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멕시코가 여기 올라왔죠. 멕시코가 여기 올라오고 여기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빠르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가져갈 달러가 멕시코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또 아세안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자국에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이제 부동산의 가치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요게 일단 쉽죠.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고성장작의 동력의 엔진 두 개가 동시에 꺼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것이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성장이 되면은 원래 먹고 사는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방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청년들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니까 신규 일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산업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산업과 자신이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산업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가 됐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뭐 AI니 뭐니 첨단 하이테크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뭐 그걸 이제 두드려 맞고 있으니 이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오쩌둥하고 똑같습니다. 마오쩌둥 때 문화대혁명 때만 하더라도 대학진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천만 명이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시골로 내려보내 농사나 지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게 막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농사짓는 예능을 하고 지금 가서 이제 귀농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그게 됐는데 이게 마오쩌둥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전업주부도 아니고 전업 자녀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전업자별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 뭐 약간 자조적인 그 표현이죠. 정말 전업 자녀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게 그 중국 1세대들 즉 이제 지금 부모 세대들은 중국의 개혁 개방하고 자신들의 청춘의 시기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처음엔 정말 거지였지만 지금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수혜를 다 받았거든요. 뭐 그러다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받죠. 그게 마오쩌둥의 토지 개혁 아니겠습니까? 사용권은 그 토지 소유는 공산당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권은 뭐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그 이제 사용권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가 사용권을 갖고 있는 게 운이 좋게 뭐 도시였고, 근데 그 도시가 재개발이 됐다. 근데 그 도시가 또 30개 주요 도시다. 그러면 떼돈 번 거죠. 그렇게 자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연금도 솔솔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 연금은 이제 엄마 아빠가 쓰고 아빠 연금은 이제 자녀한테 주는. 그래서 이제 연금을 타서 쓰니까 어떻게 보면 전업자산한 얘기가 약간 자조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왜 애가 한 4-5명이면 이게 안 되잖아. 애가 하나잖아요. 하나만 낳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지금 그 현지 얘기 들어보면 웬만한 청년들이 들어가서 받는 초봉이 엄마 아빠가 받고 있는 연금 넘어가기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러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냥 뭔가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파트타임이나 뭐 이렇게 비정규로 뭐 일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은 또 부모 연금을 이용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나오려고.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책인데 쿵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루신이라는 중국의 이제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거기서 이제 쓴 소설이에요. 콩이즈가 이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그 주인공 이름이 콩이즈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 제국 대한 제국이 망하고 이제 일본으로 막 넘어가기 전 구한말 암흑했던 시절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성리학이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냥 양반이 임내하면서도 뭐 그냥 거지나 다름없는 양반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배움의 무용함 뭐 이런 것들의 자조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배웠고 양반이었지만 도저히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양반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몰락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사파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게 중국에서는 약간 이제 좀 상급민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옷이 빨지를 못해가지고 완전 거지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작거리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그 시절에 이제 지식인들의 몰락 과정.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배웠잖아요. 첨단 기술도 배우고 했는데 중국 기업에서는 AI를 할 수가 없대. 뭘 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제 뭐 하냐는. 그랬더니 공산 당국에서는 야, 너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지어. 내가 농사 지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까지 거의 100년 전에 소설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판매가 늘어날 정도로 중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자괴감이라는 것도 상당합니다.
뭐 우리도 우리지만 중국 저기는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제 성장률이 한 3%대, 4%대가 갑자기 쿵 내려와가지고 약간 좀 청년 실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중국 내려오는 속도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오쩌둥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약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오바를 하다가 그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사실상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 이제 덩샤오핑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정치적 재기를 한 게 문화대혁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문화대혁명 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큰 흑역사잖아요. 미국의 흑역사라고 하면 이제 노예제가 있을 것이고 중국의 흑역사라면 이제 문화대혁명이 있을 것인데 근데 문화대혁명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물 갔던 마오쩌둥을 극렬 지지했던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홍위병이죠. 홍위병은 주로 고등학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층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마오쩌둥이 정치적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쿵인지다 읽으면서 전업자별로 이게 놀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늘고 하면 제 아무리 애국심과 사상교육을 열심히 받았다 하더라도 시진핑의 강성 지지층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마오쩌둥에 비해서 하나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가 뭐 경제적인 지표 말고 이런 청년들의 이탈이 꽤 높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마오쩌둥이 했던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참 보면 청년층이 힘든 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아니잖아요. 부동산. 뭐 가진 사람들이야 집값 오르면 좋은 것이지만 이제 시작해야 되는 청년들한테 자기의 임금에서 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부동산 상승을 보고 있으면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해야겠다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그러면 그 나라 GDP 대비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인가가 궁금하셨을 건데 이 빨간색이 이제 당시 일본 GDP 대비 부동산 가격입니다. 뭐 역시 명불허전 일본 버블이죠. 그렇다가 쭉 내려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버블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GDP가 워낙 커서 그런데 생각보다 버블이 별로 없었어요. 초록색이 중국입니다. 초록색이 중국입니다. 사실 요거하고 일본의 피크하고 사실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가장 부동산 버블이라고 하면 가장 누구나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80년대 후반에 일본 부동산의 그 버블 위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함정은 뭐냐면 이거는 중국 평균입니다. 중국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1선 중에 1선은 뭐겠습니까? 베이징이죠. 베이징만 보겠습니다. 베이징이 쉽게 말해서 뭐 한 9배 올랐어요. 2000년부터 해가지고 대충 9배 올랐습니다. 이게 일본 6대 도시 뭐 도쿄, 나고야 뭐 이런 애들 6대 도시들이 버블이 시작된 게 1980년 한 3월 정도 됐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거진 한 4배 오르거든요. 거진 4배 오르는데 베이징이나 상해 같이 완전 1선 도시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GDP나 이런 것들이 빡 올라간 게 WTO 가입했던 2001년부터 무섭게 올라가는데 그때를 100으로 보면 거의 890, 8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일선 도시들은 지금 사실상 지금 일본 부동산 버블을 넘어 있다고 봐도 돼요. 이건 30개 평균이니까. 30개 평균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가 잘 안 되고 뜻하지 않게 긴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왜 시진핑이 코로나 때 그렇게 뭐 돈을 풀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집에 가두는 가택연금으로 봉쇄로 갔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미국처럼 뭐 양자거나 비슷하게 돈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이런 각종 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중국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돈을 더 풀어버리면 어디까지 가겠냐? 그러면 터지는 거죠. 터지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어떻게든 넘겨야 되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해내죠. 집에 다 가다 놓는 겁니다. 다 가다 놔요. 우리도 사실상 뭐 6시 이후로 2명밖에 못 만나고 뭐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말 잘 듣죠. 뭐 지금 다 개뻐지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중국이 하는 건 좀 덜 놀랐는데 외국에 가면 굉장히 놀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가택연금이란 건 예전에 뭐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구속 대신에 썼던 방법 아닙니까? 사실 그걸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해가지고 음성 안 뜨면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뭐 누가 하나 나오면 아파트가 봉쇄되고 자기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극단적인 방법이 나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 없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오쩌둥도 그랬듯이 서방 세계하고 다르게 간다는 거야. 서방 세계 방법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국의 길로 간다. 그게 마오쩌둥이었거든. 마오쩌둥은 심지어 성공했잖아. 뭐 어쨌든 중국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시진핑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다음 영상에도 설명드릴 금융위 이후로 공급 과잉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좀 다르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이 좀 길어져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금 시진핑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길을 가고 그 길은 사실 중국을 만들었던 마오쩌둥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길은 무엇인가? 지금 분명 경제나 이런 쪽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닥쳤는데 그러면 중국답게 해결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들어주셨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이왕지 보셨으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고 빠른 이런 이제 거시 정책이나 토론 그리고 정보가 그리고 재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픈 채팅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와 주시면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